수주 전략은 이번 사업에 대한 거예요. 지금 제가 컨설팅한 게 850억짜리 통신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 850억짜리 통신망 사업을 이기기 위한 전략, 수주 전략. 그래서 영어로는 캡처라는 표현을 써볼까요? 이번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전략. 그래서 캡처 스트레로 이런 거 해봤습니다. 이해되시죠? 요거에 대응하는 단어는 오퍼튜니티라고. 이번 사업을 이기기 위한 전략. 그래서 요게 마지막에는 뭘로 진화하냐면 제한 전략으로 진화를 해요. 요거까지 다음 한 다음에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전략은 잠깐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번 사업은 가격이 싸면 내가 먹을 수가 있어요. 이번 사업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솔루션을 세팅할 때 가격이 제일 싸게 세팅을 해야 돼. 이걸 솔루션 개발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안서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싼지, 어떻게 싼지, 왜 싼지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달해야 돼. 그래서 이게 메시지 개발이에요. 그래서 수주 전략을 개발한다는 말은 두 개를 개발합니다. 솔루션을 개발하고 메시지를 개발하고. 요건 구체적인 방법론들은 이제 다음 달에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나머지 오늘은 요거 이야기할게요. 세 개. 리튼 커뮤니케이션하고 버벌 커뮤니케이션. 요거를 잘하면, 요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많이. 굉장히 재밌어요.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요 두 개, 1번, 2번 이야기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영업하고 전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요 빙산으로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제안서를 제일 잘 썼어. 그럼 수주가 100% 돼야 되는데 100% 안 되고 한 52% 반밖에 안 돼. 내가 제안서를 제일 잘 썼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B2B는 뭐의 단어가 좀 익숙해져야 되냐면 RFP라는 거에 좀 익숙해져야 돼요. RFP는 뭐냐면 Request for Proposal, 제안 요청서라고요. 고객들은요 큰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공급 업체들한테 제안 요청서를 보내줘요. 이렇게 제안을 좀 해주십시오 이런 문서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요구 조건이라는 게 있어. Requirement라는 거. 그래서 내가 제안서를 제일 잘 썼다는 말은 고객의 Requirement에 RFP에 고객이 요구하는 리퀘어먼트 가격, 실적, 경험을 100% 충족시키지 않아요. 100% 충족시켰으면 100% 수주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반밖에 안 돼요? RFP를 나만 줘요? 내 경쟁사들도 줘요? 경쟁사도 다 주지. 그러니까 이럴 가능성이 한 반밖에 안 되는 거죠. 경쟁사도 다 이걸 충족시키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객이 준 문서를 가지고 제안서를 쓰면 아무리 잘 써도 이길 가능성이 50%밖에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게 있다는 걸 이해해야 돼. 고객들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거나 말해줄 수 없는 요구 조건들이 있어. 별개별게 다 있어. 영업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영업상으로 제일 중요한 건 페인 포인트예요. 페인 포인트, 그러니까 이제 영업하는 사람들은 고객의 니즈하고 페인 포인트를 구별해야 되는데 달라요. 페인 포인트는 이렇게 페인 포인트예요. 병원에 왔는데 이렇게 병원에 오는 사람 없어요? 선생님 제가 췌장에 염증이 시작된 지 5시간 됐습니다. 이렇게 온 사람 없어요? 어떻게 와요? 배가 아파요. 얼마나? 겁나게. 이게 내가 아는 거 전부라고. 아프고 겁나게 아프고 30분에 한 번씩 똥중이 오고 이게 페인 포인트. 그래가지고요, 요 페인 포인트를 딱 보고 의사가 문진을 하고 CT 촬영을 하고 막 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그거 췌장의 염증입니다라고 하는 걸 니즈 디파인이라고 해요. 니즈를 정의한다고 해요. 그래서 세일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잡아요. 환자의 병을
환자가 결정해요? 의사가 결정해요? 의사가 결정해요. 우리가 영업을 하면 고객을 만나면 고객은 페인포인트입니다. 근데 서투른 영업사원들은 뭘 물어보냐면 고객의 니즈를 물어본다고. 그 뭐하고 똑같냐면 의사가 환자한테 병을 물어보는 거하고 병명을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아.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환자는 의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세일즈의 가장 결정적인 기회는 어디에 있다? 니즈가 정의되기 전에. 니즈가 정의가 되는 순간 각과 을이 바뀌는 거지. 권력관계가 바뀌어요. 니즈가 정의되기 전까지는 돈을 지불할 고객이 갑인데요. 니즈가 정의되는 순간부터 나는 의사고 당신은 환자야. 권력관계가 바뀌어. 내가 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쓴 책 중에 이름 하나가 세일즈로 갑질하기예요. 책 제목이 실제로 그래요. 어쨌든 이런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경험한 것 중에 이런 거예요. 너무 재밌어. 사업마다 있어. 탱크를 개발하는데 이 탱크가 작전이 제대로 되려면 기울기를 35도로 올라가야 돼. 근데 방사청에서 예산을 잘못 잡아가지고 30도 올라가는 기능으로밖에 낼 수. 이게 5도를 더 올라가려면 엔진이 몇백억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원가를 잘못 계산을 원가를 잘못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RFP가 나와버렸어. 근데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군 작전이 운영이 안 돼. 그래서 이 35도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요 언더라인 이슈를 알고 RFP에는 30으로 나왔지만 35도를 올라가는 엔진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고객은 우리를 선택하겠지. 이 중요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사업자는 우리의 페인 포인트를 알고 있는 거잖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앞으로 제안서를 써서 수주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현장에 가보면 RFP를 팔아, 행간을 읽어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중요하지. 왜냐하면 RFP는 고객이 자기의 니즈를 잘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RFP는 중요해. 근데 더 큰 요령은 뭐예요? 비안드 RFP지. RFP를 넘어서야지. 빙산 전체에 대해서 제안을 해야지. 뭐에 대해서 제안하지 말고 빙산의 꼭대기, 아이스버그 팁에 대해서 제안하지 말고 아이스버그 전체에 대해서 제안을 해야지. 이게 핵심이에요. 첫 번째 핵심. 아셨죠? 네. 그래서 어디에 갇히지 말아라. RFP에 갇히지 말아라. 그럼 오늘 제안서를 그럼 어떻게 쓰냐? 7가지 기준으로 써요. 오늘은 그냥 편하게 들으시고 뭐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면 되고 뭐 더 필요하면 유튜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그 7가지 제안서의 기준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참고로 시간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8시까지 그 제안과 PT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저번에 우리 잠깐 뵀던 AX 대표가 나와서 지금 저희가 그 AI 에이전트로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만들면서 정말 느낀 점이 제안을 모르고 제안 에이전트를 사용할 수가 없어. 영업을 모르고 영업 에이전트를 사용할 수가 없어. 그리고 현장에 있는 제 입장에서는 다시 도메인 전문가의 시대가 왔구나. 그래서 이 시니어들이 그렇게 바빠지는구나. 이게 너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제안을 모르는 사람이 만든 에이전트를 딱 그 수준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제안서를 AI로 전부 현장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엉망이에요. 왜냐하면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야. 그래서 이 LLM이 학습하는 제안서가 엉망이니까 나오는 아웃풋이 엉망이더라고. 그리고 다 쓸데없어. 미안하지만 AI로 제안서를 써서 시간은 80~90%로 아낄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없어. 제안서의 목적은 빨리 쓰는 겁니까? 수주하는 겁니까? 착각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제안서의 목적은 빨리 쓰는 게 아니에요. 이 효율성을 도와주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목적은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에이전트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감히 원장님 시간을 이렇게 뺐었습니다. 네. 제안서를 보면 7가지 기준인데 이 7가지 중에서 1번은 영어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컴플라이언스라는 건 뭐냐면 RFP에서 고객들이 막 요구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 요구를 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기술적 요구예요. 30도, 35도 언덕을 등반해야 됩니다. 이런 게 기술적 요구예요. 이걸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RFP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예선 탈락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안서에서 전략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제안서에서 전략이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제안서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그분 지금부터 서서 들으세요. 각별히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그리고 갑자기 오늘이 걱정되기 시작해서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지금 청중의 수준에 맞추는 거예요. 긴장되니까 한번 웃기려고. 그러게 예. 압니다. 예. 그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이죠. 네네. 성공률이 높진 않죠? 아니 굉장히 다 웃겼으니까 높은 거죠. 예. 맞아요. 제안에서 전략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앞으로 제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컴플라이언스. 충실도. 공식적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아주 뭐 바쁘지만 우리 진짜 재밌는 이야기. 삼성그룹이 방산을 하나한테 다 넘겼잖아요. 네. 그죠? 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의 방산의 1등은 삼성 탈레스라는 회사였어요. 2등은 LIG 넥스원이라는 회사였어요. 삼성 탈레스가요. TICN이라고 통신망에 단말기 사업이 1조짜리 사업이 있었어요. 이거 쉬워요. TMMR이라고 인터넷에 쳐보면 지금도 나와요. 이 사업을 1조짜리를요. 경쟁사보다 1,000억 싸게 개발 기간 1년 단축 이래가지고요. 아주 본격적인 제안으로 수주를 해요. 근데 거기에는 서류를 한 장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 서류 이름은 IT 쪽은 다 아는데 CMMI 서티피킷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서류를 제출했는데 듀 데이트가 있잖아요. 서류는 이 마감일 있잖아요. 유효 기간 있잖아요. 지난 서류를 제출한 거예요. 이 서류 한 장 때문에 1조짜리 사업을 다시 포기를 하게 됐어요. 이 일이 일어나고 방사청하고 실제 재판을 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그 당시 시끄러워졌어요. 그때까지 그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 그 삼성 탈레스라는 회사가 있는 걸 몰랐답니다.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그 당시에 아들한테 창원에 한번 가봐 뭐 그런 회사 시끄럽네 신문에 가보니까 이제 그 당시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뭐 돈도 잘 못 벌고 맨날 군사업이라 시끄럽기만 하고 팔아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쉬워요. 1조짜리 사업이 서류 한 장 때문에 날라요. 이런 사업이 너무 많아요. 제 국외 컨설팅을 했는데 상대가 500억짜리 사업을 제안하면 마지막 날 며칠을 밤을 새거든요. 500억을 잘못 써가지고 50억을 쓴 거예요. 공이 많잖아. 거기서 끝나거든요. 50억으로 제출할 수는 없잖아요. 500억짜리 사업. 컴플라이언스에서 끝나는 사업들이 많아요. 의외로.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걸 다 대응하지 못. 어쨌든 충실도가 제일 중요하다. 제안서에서 전략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 충실도가 중요하다. 반응도는 뭐냐면 충실도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고객의 공식적인 요구 조건의 충족도. 이해되시죠? 반응도는 고객의 니즈에 대한 만족도예요. 말이 거기서 거기 같은데 좀 달라요.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저는 잔디 깎는 회사 사장이에요. 고객이 이렇게 저한테 요구를 했어요. 잔디를 한 달에 2번 깎아주십시오. 이건 합리적인 요구예요? 잘못된 요구예요? 합리적인. 잔디 안 키워보셨죠?
아니, 우리 집에 잔디 있어요. 아 있어요? 제가 깎아요. 아 그래요? 잘 살게 생겼잖아요. 근데 잔디는 그렇게 요구하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잔디 깎아보면 여름에는 겁나 잘하잖아요. 네. 얼마나 잘하는 줄 아세요? 그거 잔디 이렇게 해보니까 꿈에도 얘가 잘해요. 눈 뜨고 나서 눈 뜨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진짜.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잔디 전문가들은 이걸 알고 있어요. 잔디는 10cm 이하를 요구하고 10cm 이하를 요구하는 게 합리적인 요구예요. 그래서 고객은요 잔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한 달에 2번 깎아주세요 이렇게 공식적인 요구를 해버린다. 그러나 잔디 사업의 본질은 뭐예요? 10cm 이하를 유지하는 거예요. 컴플라이언스는 한 달에 2번은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이 리스파시브니스는 한 달에 2번 플러스 10cm 이하를 유지해주는 거예요. 이게 리스파시브니스 반응도예요. 고객의 니즈에 대해서 만족시키는 거죠. 그래서 수주의 첫 번째 원리는 뭐예요? 고객의 공식적인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고 그걸 넘어서 고객의 언더라인 이슈, 고객의 말하지 않는 니즈까지 만족시키는 거. 이게 이제 두 번째가 되겠죠. RFP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요거 플러스 고객의 요 밑에 이슈, 요 밑에 이슈까지 만족시키는 이게 컴플라이언스, 충실도, 요게 반응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략적 초점이에요. 제안서에 딱 보면 대부분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가 없이 쓰는 제안서가 많아요. 전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서를 쓰기 전에는 먼저 내가 전략이라고 하면 어쨌든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 내가 뭘 강조하고 싶다. 여기 딱 정해져 있어야 돼요. 이걸 전략 기술서라고 해요. 그 다음에 뭘 강조하고 싶은지 알면 이걸 제안서에서 어떻게 텍스트와 비주얼로 강조하는지 강조법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전략적 제안서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 두 번째로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텍스트와 비주얼로 효과적으로 강조하는 방법을 안다. 요게 돼야 전략적 제안서가 돼요. 그 다음에 경쟁사 초점은 전략에서 특히 사람들이 고객만 생각하고 경쟁사를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세일즈가 안 일어나요. 사실은 세일즈의 본질은 경쟁자를 이기는 거거든. 그래서 경쟁사 초점. 그 다음에 라이팅, 비주얼, 템플릿 이렇습니다. 이걸 정리를 해보면 방금 우리가 컴플라이언스, 충실도, 반응도 이야기했죠. 전략적 초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빨간 점이 고객의 이슈들이에요. 근데 고객의 이슈들이 RFP, 빙산 위에는 RFP예요. 제안 요청서요. 이 빙산 밑에도 전략적 초점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35도의 등판각, 이것은 고객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이건 전략적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전략에서 중요한 건 뭐야? 전략을 개발할 때는 RFP에 대응하는 전략이 아니에요. 고객의 니즈 전체에 대한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전략적 초점은 RFP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없는 걸 찾아내면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다. 이해되시죠? 네. 예. 그래서 요거 이렇게 볼게요. 지금 7가지 이야기했는데 충실도, 반응도, 전략적 초점, 경쟁사 초점까지는 제안서 내용에 대한 거예요. 라이팅, 비주얼, 템플릿은 요걸 어떻게 잘 표현해서 보여줄까에 대한 거예요.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패키징이라고 해요. 포장이라고 해요. 2008년 이전에는 한국에서는 제안서 작업을 한다면 요 포장을 말했어요. 전문용어로 마사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끼리는. 네. 마사지 해주라고.
둘이 이렇게 이제 디자인 회사 이런 데 몇백만 원 주고 이거 좀 마사지 해주라고 하면 에디팅도 해주고 이쁜 그림도 내주고 이것이 제안 작업이었어요. 2008년 이후에 제가 어떤 말을 했냐면 그렇게 한다고 수주율이 높아지진 않더라. 전략에서 이겨야 수주율이 높아지더라. 이렇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해서 고객들이 동의가 되고 이 산업이 생겨난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이해하겠죠. 왼쪽은 웰 패키지드 프로포절이에요. 잘 포장된 제안서. 5, 6, 7 점수가 높잖아요. 여기는 1, 2, 3, 4가 높은 제안서예요. 그러면 왼쪽 오른쪽 중에 누가 이기겠어요? 극단적으로 이렇게 둘이 만난다면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요 7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1, 2, 3, 4가 먼저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 2, 3, 4에서 졌는데 5, 6, 7을 잘해서 이기는 경우는 없어요. 어쨌든 43주 수주하면서 1, 2, 3, 4에서 진 걸 5, 6, 7로 뒤집고 이런 건 없어요. 1, 2, 3, 4가 먼저고 그 다음에 5, 6, 7이에요. 근데 제안 작업은 지금도 대부분 컨설팅 의뢰에서 가보면 요거 해주는 사람으로 이해가. 요걸로 저희가 컨설팅을 해서 받기는 돈이 너무 많아요. 별로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요 1, 2, 3, 4를 건드는 게 중요해요. 1, 2, 3, 4에서 이기는 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제안서를 이해하려면 평가자를 이해해야 돼요. 제가 이제 제안 전문가가 되는데 첫 번째로는 슈플리라는 회사의 사장이 되면서 컨설팅을 하니까 전문가가 됐죠. 근데 정말로 제가 성장한 건 조달청의 평가자가 되면서 와 내가 밤새서 썼던 걸 평가자들이 하나도 안 보는 거야. 아 평가자는 이렇게 보구나. 여러분 그 조달청 평가자는 그 기준이 있어요. 평가자를 선발하는 기준. 뭐가 기준일까요?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 한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아니면 석사 학위 이상 소유자. 쉽게 말해서 뭐예요? 전문가지. 근데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가방끈이 긴 사람들이. 이걸 착각한다. 전문가. 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평가 현장에 가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미사일을 개발을 하는 평가를 해요. 그러면 누가 들어오냐면 3분의 1은 군인들이 들어와요. 군인들이 미사일 전문가일까요? 비전문가일까요? 반전문가. 여러분이 자동차를 운전을 30년 했습니다. 자동차 전문가예요? 비전문가요? 비전문가지. 사용자라고 해요. 군인은 유저라고. 사용자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방사청에 군수지원 전문가 옵니다. 행정가들. 전문가예요? 비전문가요? 네. 나머지는 이제 공학 박사들이야. 이분들 전문가 같죠? 근데 미사일이 이렇게 돼 있어요. 발사체가 있고 탄두가 있고 막 통신을 하면서 날아갈 거 아니야. 우리 요즘 전쟁 보면 통신학과 교수가 와요. 이 사람이 미사일 전문가입니까? 비전문가입니까? 비전문가. 반도체학과 교수가 들어와요.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미사일 전문가입니까? 비전문가입니까? 비전문가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안의 본질은 뭐예요? 전문가가 비전문가와 커뮤니케이션하는 도구라고. 그러면 좋은 제안서는 어떤지 아세요? 비전문가 수준을 써야지. 좋은 제안서. 제가 지금 강의를 어렵게 쉽게. 좋은 제안서는 어려운 제안서야 쉬운 제안서. 이걸 절대 잊지 말아요. 속지 말아요. 뭐에 속지 말냐면 가방끈이 길다. 그건 자기 분야에서 긴 거예요. 반도체에서 나는 박사하고 교수인 거야. 나는 미사일 몰라요. 그래서 현장에 제가 평가로 가면 저번에 보니까 무슨 우크라이나 조달 시장 진출을 하는 한국 기업을 지원해주는 컨설팅 업체를 선정하는데 제가 평가단을 갔어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야. 평가해야 안 돼. 제가 우크라이나를 알겠어요. 우크라이나 조달을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다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좋은 제안서는 쉬운 제안서예요. 쉽다는 말은 뭐냐면 첫 번째
우선 이걸 알아야 되는데 한국에서 제한 평가 시간은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왜 짧아요? 마음이 여러 우리가 성격이 그렇게 안 좋아요. 마음이 그렇게 급해? 우리만? 뭐 제가 다는 모르지만 뭐 그 지사가 있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호주나 말도 안 되게 한국은 평가 시간 짧아요. 이거 되게 생각해보면 위험한 거예요. 몇 주짜리 군 사업이요. 평가 시간 실제로 이렇게 시간표로 따져보면 몇 시간 안 돼요. 네. 얼마나 왜 그럴까요? 제가 분석하기로 이래요. 한국 사회는 투명성 컴플렉스 사회예요. 네. 공무원들이요 평가를 잘하는 건 별로 관심 없어요. 평가를 공정하게 하는 것만 관심이 많아요. 잘하는 거하고 공정한 건 다른 말이에요. 다르죠. 평가를 잘하려면 시간이 짧아야 돼, 길어야 돼? 길어. 길어야지. 점점 길어져야죠. 근데 왜 점점 짧아져? 길면 공정성 시비가 많이 붙어. 화장실 가다가 누구 만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화장실 가기 전에 끝내자. 이런 마인드인 거예요.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느껴져요. 그게. 그래서 뒤탈이 없어야 돼. 이게 관심사야. 그러니까 길게 하는 게 유리해, 작게 하는 게 유리해. 짧게 하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한국의 조달 평가, 모든 평가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너무 짧아. 네.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첫 번째, 찾기가 쉬워요. 뭘? 평가하는 거. 그래서 한국에서 뭐가 엄청 중요해? 조경표 이런 게 엄청 중요해요. 네. 대사에서 점수를 바로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어려운 말인데 평가가 쉬워요. 이거 살짝 어려운 거. 평가가 쉬우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답이 먼저 나와야 돼. 네. 예 아니오로 말해야 돼. 딱 그게 만나면 30% 비용 절감. 진짜? 무슨 근거로? 내 논리를 이야기하는. 진짜? 어떻게 내가 믿어? 데이터를 보여줄 거야.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헤드라인 구조, 혹은 피라미드 구조, 혹은 우리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은 그걸 두괄식 이렇게 표현. 같은 말. 어떻게 한다? 주장을 먼저 해, 클레임을 먼저 해. 그리고 근거를 제시. 요 근거는 사실 나눠져요. 요 윗부분은 로직, 논리, 밑에 부분은 데이터. 이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시간이 짧으니까. 여기까지 읽을 수도 있고, 여기까지 읽을 수도 있고, 여기까지 읽을 수도 있어요. 몰라. 그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써버리면, 제안서 지금도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 있다가 끝나버린 거야. 본인은 이러다 끝나버리는 거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지. 30% 기업, 진짜? 무슨 근거로? 벌써 25개 기업에서 5년 동안 34% 비용 절감을 했다네? 얘들 데이터가 있나? 믿을만 하나? 와, 데이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쭉 보게 되고, 요것만 봐도 결론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안서 쓰는 사람들한테 제일 주의할 요건 인트로가 아니에요. 인트로는 뭐 줄임말이에요? 트로덕션. 인트로는 서론이에요. 요건 결론이에요. 비즈니스 라이팅은 결론부터 쓰는 거예요. 이게 왜 안 익숙하냐면 많이 배운 사람들은 안 익숙해요. 그렇죠. 너무 써본 사람들은 어디 근거도 없이 30% 못 배운 것들이 하는 짓이에요.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 가정을 제시다. 이론 연구를 쭉 하고 실증 연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엄밀하게 측정을 해서 기가하거나 선택을 하지. 이게 그래서 제가 컨설팅하면 공학 박사들이 처음에 제일 힘들어. 왜냐면 무슨 근거로 30% 비용 아직도 못 배운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해요? 비즈니스 라이팅이라고 해요. 오른쪽을 뭐라고 해요? 아카데믹 라이팅이라고 해요. 라이팅의 목적과 방법이 다른 거예요. 조금 구조적으로 자세히 이야기하면 헤드라인 구조는요. 그래서 요게 제일 중요해요. 요걸 뭐라고 해요? 제안 요약 혹은 이규제큐티브 서머리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의 말의 표현은 뭐예요? 이규제큐티브 서머리는
의사 결정자를 위한 요약이에요. Summary for Executive. 이해되시죠? 네. 저것만 보고 결론을 낼 수 있어야 돼. 대기업 CEO는 저것만 보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핵심 내용이 다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인트로하고 다르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Executive Summary는 원칙이 있어요. 작성 원칙. 절대 잊어먹지 마세요. 항상 한다. 고객이 제한 요약을 요구하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요구 안 하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 경쟁사 제일 중요한데 경쟁사는 안 하고 나는 했어. 이거 게임 끝난 거지. 어떤 그러니까 앞으로 제한 요약의 원칙은 뭐다? 따라해요. 항상 한다. 시작. 항상 한다. 네? 제한 요약 원칙. 두 번째는요. 여기 요건 섹션 서머리라고 해요. 이 섹션 서머리는 평가자를 위한 요약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평가자를 위한 요약. 요 섹션 서머리라고 해요. 제가 여기 적을게요. 섹션 서머리는 왜 중요하냐면 평가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키텍처 시점 2-1 아키텍처 시점 2-1-1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2-1-2 하드웨어 아키텍처 2-1-11까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구조적으로 2-1 시점을 평가를 하려면 2-1-1부터 2-1-11까지를 읽어야 이걸 평가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죠? 요거를 읽을 수 있다 없다? 읽을 시간이 된다 안 된다? 택도 없지.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요 2-1을 시점을 평가할 수 있는 요약이 중요하다. 이게 세컨 레벨일 수도 있고 서드 레벨일 수도 있는데 평가표에 보면 나온다. 어쨌든 요 시점을 평가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평가자를 위한 요약이에요. Executive Summary는 의사 결정자를 위한 요약. 섹션 서머리는 평가자를 위한 요약. 그리고 제안서 이렇게 한 장 한 장 펴면 위에 첫 문장이 있잖아요. 이걸 우리 콩글리시로는 거버닝 메시지, 뭐 헤드라인 뭐 이렇게도 하고 영어권에서는 주제문 혹은 theme statement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어떻게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인 구조가 있다는 건 뭐냐면 헤드라인 구조가 있다는 건 요 세 개를 갖춘 제안서예요. 어떻게 RFP가 나오든 우리는 요 세 개로 대응해야 돼요. 첫 번째는 Executive Summary, 요구하든 말든. 섹션 서머리, 요구하든 말든. 주제문, 뭐 요구하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이 평가 시간이 2시간이면 2시간에 할 수 있게, 1시간이면 1시간에 할 수 있게, 10분이면 10분에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제안서 구조의 핵심이더라. 아시죠? 그래서 뭘 알아야 되냐면 평가자는 비전문가거나 부분 전문가다. 또 하나 요거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우리가 발표할 때 중요한데 사람들은 평가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평가표가 있잖아요. 점수를 쭉 매기고 토탈 몇 점 이렇게 쓰는 걸 이렇게 그죠? 몇 점. 근데 대기업 CEO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항목을 하나씩 보면서 그렇게 평가 안 해요. 왜 안 해요? 전체 점수 정해놓고 역산으로 점수가 주죠. 왜냐하면 이걸 평가할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야기했듯이 저를 포함해서 이 점수를 먼저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이 말의 의미는 등수를 먼저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총점을 결정한다는 말의 의미는 업체들 3개 제안서를 보고 이게 1등이네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너 1등 94점. 너는 한두 개 빠졌네 90이죠. 너는 허접하는 85점.
그러면 92점은 94에서 마이너스 2점 합니다. 85는 95에서 마이너스 7 합니다. 마이너스 2 이렇게 합니다. 마이너스 7은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역으로. 이해되시죠? 그러면 제가 이걸 통합형이라고 해요. 밑에 점수를 먼저 하는 사람을 누가 이 통합형 하나씩 하는 사람을 분석형이라고 해요. 누가 분석형이에요? 너무 간단해. 분석이 되는 사람이 분석형이에요. 통합형은 분석이 안 되는 사람. 왜 CEO들은 분석이 안 돼? 눈이 안 보여. 물리적. 그 다음에 이 기술적인 세세한 정보를 알 수 있어 없어? 시스템 구축을 내가 평가해서 판단할 수 있어? 항목별로? 택도 없어. 그래서 하는 거야. 시니어 교수들, C레벨들,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 이 사람들은 전부 분석적으로 한다. 통합적으로.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제안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은 분석형이에요, 통합형이에요. 누가 CEO들이 작성해? 그런 게 없어. 전부 엔지니어, 전문가, 실무자. 이들은 누구예요? 분석형이지. 그래서 제안서의 가장 큰 갭은 뭐냐면 이 분석형의 작성자들이 통합형의 평가자들이 뭘 보는지 모르는 거야. 우리가 팀장이 되고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내가 팀원일 때 팀장이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모르잖아. 내가 자식 낳기 전까지는 부모가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모르. 이거하고 아주 유사한 거야. 그래서 두 개를 항상 기억해. 분석형, 통합형 평가자들은 첫 번째 전략에서 미안해요. 큰 그림에서. 이거 저렇게 사업은 해야지. 저렇게 하면 성공하겠네. 전략적으로 잘 방향이나 목표가 타당하네. 이런 게 중요해. 디테일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이게 설득이 돼야 돼. 영어로 make sense. 말이 되네. 사실 더 정확한 말은 말이 돼. 이 설득은 어떻게 하냐면요. 특히 프리젠테이션 할 때, 뭐 제안서에도 적용이 되지만 스토리텔링을 해야 돼요.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요, 평가를 하러 가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정보의 폭탄을 나한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팀이 발표를 하면 내 팀이 끝나고 나면 누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전에서 조달청에 이렇게 항상 걸어 나오면서 직업이 이거니까 내가 누구를 1등을 줄지를 항상 생각하거든요. 항상 똑같아. 무슨 말을 했는지,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면 그 사람이 1등이야. 이게 제일 중요해. 이걸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인상적인 프리젠테이션이라서 임프레시브 PT죠. 기억이 나는 PT. 기억이 나는 PT. PT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평가 시간이 길어요, 짧아요? 그래서 이거 외워야 돼. 제안서보다 요약본이 중요해. 요약본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PT가 중요해. 근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 PT가 중요한데 PT 중에서도 PT 슬라이드보다 발표자가 중요해.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제안자고 큰 거 하려고 하면 여기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슬라이드에. 승부는 어딘데? 발표자인데. 너무 안타깝지. 제가 지금 슬라이드를 켜고 이야기해, 끄고 이야기해. 왜 끄고 이야기해? 중요한 이야기 하니까. 중요한 이야기 할 때 끄고 나를 봐야 되거든. 내 이야기를 들어야 되거든. 근데 슬라이드를 정성스럽게 작성할수록 어떻게 돼요? 슬라이드를 앞으로 가지고 있죠. 발표의 기본 원리가 이렇답니다. 딱 서서 내가 원하는 슬라이드가 떴나 눈으로 보는 게 터치예요. 토크. 내 시간의 95%는 청중과 커뮤니케이션. 평가장에 가보면요. 그렇게 해도 처음에는 고개 쳐박고 나를 봐주시잖아요. 근데 10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점점 나를 보기 시작하다가요. 끝날 때 되면 전부 나를 보고 있어요. 이기는 PT예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네 팀에서 세 팀은 전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듣나? 터치, 턴, 토크. 내 시간에 95. 그래서 제가 평가할 때 제 적이 뭔지 아세요? 졸음이에요. 여러분 남의 등을 1시간 보고 있어 보세요. 졸리나 안 졸리나. 그리고 무슨 말인지 내가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게 전달이 되겠어요? 그리고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가 있겠냐. 여러분 이 슬라이드의 정식 이름이 뭐냐면 시각 보조 자료예요. 얘가 나를 보조해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는 비주얼 에이드라고 한다. 일본어로는 시다발이라고 한다. 얘가 내 시다에 누가거든. 근데 현장에 발표하러 가보면 전부 발표자가 시다야. 슬라이드 겁나 잘 만들어가지고 요거 읽고 수주된다고 잘못된 가정을 하고 있다. 거기서 끝나는 거야. 가장 위대한 발표는 보조 없이 하는 발표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석학들이 강의하는 겁니다. 보조 자료 안 쓴다. 착각하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 시각 자료를 믿지 않아요. 저 발표하고 있는 PM이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냐를 보는 거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지. 이것보다 하나 더 중요한 게 Q&A. 요걸 잊지 마세요. 제가 8시까지만 해야 되니까 지금 중요한 내용만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기는 발표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발표. 요걸 앞으로 잊지 마시고. 바쁘면 시각 보조 자료 대충 만들어요. 더 심하게는 우리 연구사업 20분짜리 이런 것은 할 수만 있으면 자료 없이 해도 돼요. 발표 자료 없이 해도 된다. 내가 전달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기억에 남게 해요. 기억에 남게 하는 건 요령이 있어요. 이야기를 해야 돼. 정보나 데이터를 던지면 사람들은 기억을 못해. 이야기를 하면 기억을 해요. 세밀한 정보들. 여기에 상당수는 독도와 울릉도의 거리를 알고 있어. 그죠?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알고 있잖아. 우리가 아직은 상태가 살아있다. 진짜 괜찮은 사람들은 주소도 알아. 이 지역이 주소거든. 경상북도 울릉도도 남면도 기억나죠? 일본이죠. 놀랍지 않아요? 브루너라는 교육학자가 똑같은 데이터를 하나는 데이터로 주고 하나는 이야기로 줬더니 애들이 18배, 1800% 기억을 더 잘하더라는 거예요. 오래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강하게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무슨 말하는지를 알겠어. 여러분, 전문가들은요, 자기 전문성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잡아요. TV에 노자장자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되게 어렵게 이야기해. 어떤 사람은 우리 원장님처럼 되게 쉽게 이야기해. 이게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노자장자를 100% 이해를 하고 있으면 대중의 언어로 쉽게 바꿔. 근데 내가 노자장자를 90% 이해하고 있잖아요. 이걸 바꾸는 순간 혼돈이 시작돼요. 내가 전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노자장자가 쓰는 표현을 그대로 갖다 써버린다. 그 순간부터 대중이 못 따라. 우리는 괴로워한다고. 왜 나는 못 따라가지? 내 잘못이 아니야. 그 강사 잘못이야. 사실은. 그래서 전문가는 말을 사실은 쉽게 어렵게. 쉽게. 그리고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B2B는 안 그럴 것 같죠. 제가 이거 마지막 사례까지는 B2B는 안 그럴 것 같죠. 어마어마해요. 제가 LIG 넥스원이라는 회사, 아까 삼성탈레스랑 경쟁, 이 회사 컨설팅을 하는데요. 삼성탈레스는 전 세계에서 레이더를 굉장히 탈레스라는 프랑스 방산업체랑 조인벤처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레이더는 그 당시까지 다 만들고 있었어요. LIG는 뭐 잘 만들어? 유도탄, 미사일 이거 잘 만드는 회사지. 레이더 시장을 먹고 싶은 거지. 그게 컨설팅을 했어요. 근데 택도 없어 기술력이. 우리가 클로징을 어떻게 준비했냐면요.
마지막 슬라이드에 태극기를 준비했어요. 삼성 타레스잖아. 응? 지분이 50%가 프랑스에 있어요. 에라이즈 맥스웰 한국에서 마지막에 태극기. 태극기가 사진이 아니야. 동영상이야. 펄럭이야. 가슴이 펄럭이야. 진짜. 제가 이렇게 썼던 스크립트가 지금도 아주 선명해. 10년 됐는데 이 레이더는 전 세계에서 4번째 개발되는 첨단 레이더입니다. 따라서 이 레이더는 토종기업 저희 LIG 넥스원이 개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토종기업 LIG 넥스원이 개발해야 기술의 해외 유출 위험이 없고 기술의 해외 유출 위험이 없어야 우리가 전 세계 만방에 이 레이더를 수출할 수 있습니다. 가슴이 뛴다. 박수 안 칩니까? 근데 평가위원들이 박수 치면 안 되거든요. 바운스. 근데 평가위원들이 가끔 기립할 때가 있고요. 박수 치는 때가 있고 따라와 나와서 명함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정부 사업 발표 들어가서 몇 번 잊어먹은 거예요. 내가 평가위원 거 잊어먹은 거지 잠깐.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그 엄청난 기술력의 차이를 극복하고 수출했어요. 그 업계에서 난리가 났지. 이게 참 기초 연구였는데 10년 전. 여러분 사람은 24시간 감성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제안서의 목차는 영어로 아웃라인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프리젠테이션의 목차는 영어로 스토리라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건 감성에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감성적인 존재. 착각한다. 남자들은 감성 없는 줄 안다. 우리 있어. 늙으면 없는 줄 안다. 있어. 내가 보니까 늙은 남자들이 제일 감성적이야. 안 그래요? 맞아요. 우리 틈만 가면 울어.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이 사람 맨날 그래. 예. 여러분 프레젠테이션에서 이기려면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서 정보를 줄이고 스토리를 이야기하면 이겨요. 네. 요걸 연구하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